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벌써 고구려 제4강째 들어가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쭉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고구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고구려 사람은 사상, 그다음에 종교, 풍속이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사상 중에 처음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고구려의 전통 무예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고구려에 무슨 전통 무술이 있었느냐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이 소위 좌식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조의선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러한 그 무사 집단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무사 집단이라는 게 당연히 그걸 통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무술들이 있었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었던 고구려의 마지막 거의 주자가 누구냐 하면 사실은 연개소문입니다. 우리가 연개소문이 중국 사서에 그린 대로 연개소문이 전부 그 포악무도하고 또 뭐 거드름을 많이 피우고 뭐 이런 사람 인물이다. 그래서 귀족이나 무사들의 등을 밟고서 말을 타고 했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연개소문은 우리나라 마지막 그 전통무예, 고구려의 마지막 전통무예였던 비도술의 전수자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연개소문이 칼을 뭐 7자루 찼다, 5자루 찼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람이 어떻게 칼을 5자루를 차고 댕기느냐, 이거는 그냥 거드름을 피우기 위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제수치였다. 또 그렇지 그 뭐 기록이 잘못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그 5개에 찬 그것이 바로 말하면 그 비도술의 그 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처음에 그게 긴가민가 뭐 얘기를 안 하다가 저희가 이제 발굴한 게 바로 이제 중국 경극을 통해 가지고 그 비도술이라는 것이 1950년대까지 중국에서 실제로 상영되었던 그런 중국 경극에서 그런 비도술, 특히 연개소문과 설인기가 서로 대항하는 그런 거에 비도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경극에 나타난 경극 복장을 한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의 뒤에 바로 칼을 5개를 찬 것이죠. 옛날에 저거를 그냥 경극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장식인 줄 알았어요. 그냥 못으로 차는 장식인 줄 알았는데 저 비도술이야말로 우리의 그 고구려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저 비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장수가 상당히 완력이 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도 하나 던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저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단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장칼, 일반 그 칼입니다. 칼을 갖다가 던져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하면 상당히 완력이 있어야 되고 또 무술에 출중하지 않으면 저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그 설인귀하고 맞서 싸우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은 설인귀는 그 활을 잘 쐈다고 합니다. 활을 잘 쏴서 소위 신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활을 잘 쐈는데 그 활을 쏘는 거에 맞받아 가지고 비도를 던졌다고 할 정도니까 그 비도술에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 것이죠. 여러분 단도도 사람 가서 하게 되면 사람을 찌르고 저거 하는데 이 비도는 큰 칼을 가지고 던졌을 때 그 파괴력이라는 게 엄청나죠. 암만 갑옷을 뭐 두껍게 입었어도 여지없이 쪼개지는 거죠. 그게 이제 비도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도술이라는 것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연개소문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는 중국 경극에도 이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전통 무술 하시는 분들 뭐 전통 무술이 그동안 쭉 뭐 있었죠. 뭐 우리나라도 뭐 수박이라든지 뭐 도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 무술들이 있는데 이 전통 무술 하는 분들이 중에서 이제 이전에 있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그 비도술이라는 술이 바로 고구려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연개소문이 구사를 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대체적으로 설인귀하고 이제 연개소문하고 이제 싸우는 장면들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만든 경극이기 때문에 저기에 승자는 연개소문이 아니고 항상 설인귀가 승자가 됩니다.
근데 저기 그 동목관이라고 하는 그 경극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연개소문이 비도수를 구사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연개소문이 서린기하고 항상 싸우는데 이 서린기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면 중국에선 상당히 신화적인 인물이죠. 원래 상당히 집안이 미천하고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장수로 출정을 해가지고 당태종의 눈에 띄어가지고 일약 장군으로 발탁되는 인물이고 그 장군이 된 이후에 그 서쪽 지역 오늘날의 저기 실크로드 정벌 하는 주인공이었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나라 저기 고구려 정벌에도 참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서린기죠. 그래서 중국에서 항상 그 백성들이 흥미있어하는 거는 자기같이 미천한 출신도 언젠가는 저런 귀족이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다는 게 중국 사람들의 평민들 백성들의 하나의 그 지향하는 지향점이죠. 그래도 그게 이제 그 모델 캐스가 바로 이제 그 서린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서린귀는 중국에선 상당히 영웅적인 존재 또 거의 뭐 신적인 존재로 이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지난번에 실크로드 쪽에 가니까 그 서린귀 그쪽 지역에는 그 서린귀 동상을 세워놓고 뭐 거기에다가도 뭐 그 저기 돈도 올려놓고 꽃다발도 올려놓고 뭐 한 것을 보는 거 보면 지금까지도 아마 서린귀는 중국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서린귀가 그 처음에 이제 나가게 된 동기는 전쟁에 나가게 동기는 사실은 당나라 당태종이 이제 고구려를 정벌한다는 출정이 발표되면서 군인들을 모집을 하죠.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그때 당시에 서린귀가 사실은 그 부모가 상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가야 되나 출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있는데 부인이 등 떠밀어 가지고 당신같이 훌륭한 인재가 전쟁에 나가서 한번 그 무예를 한번 출중하게 발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이 힘들고 가난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이제 남편을 전쟁터로 이제 보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서린기의 이제 출세의 길이 됐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고구려군 장수를 죽이고 또 뭐 구출하고 뭐 일환에는 뭐 당태종의 위험에 빠질 때 구출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서린기는 또 재미있는 여기 경극에도 나타납니다만 항상 아까 그 백말탄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항상 흰 옷을 입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무술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눈여겨 보라는 의미에서 항상 흰 옷을 입고 싸웠던 거죠. 흰 옷을 입고 싸우니까 마치 삼국지에서 조자룡이 백만대군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같이 당태종의 눈에 딱 띈 것이죠. 바로 흰 옷 입고 뭐 가면서 좌충우돌 고구려군을 베고 있으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 당태종의 눈에 띄어서 이제 장수가 되는 그런 좀 특이한 인물이죠. 자, 이 인물하고 맞서가지고 이제 연개소문이 싸우는데 칼 5자루를 던지는 그 소위 비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연개소문을 얘기할 때 우리 기록에는 그 정사에는 제대로 연개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연개소문이 그렇게 중국 사서에만 그렇게 무도한 인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연개소문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의 중국, 특히 그 만주, 지금의 만주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연개소문에 대한 이야기나 또 설화나 이런 것이 내려오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단재 신철 선생이 이제 밝힌 것 중에 하나는 규염객전이라고 하는 규염객이라고 하는 인물, 규염이라는 것이 수염이 많다, 덥수룩하게 많다 해서 규염이라고 하는데 규염객이라고 하는데 그 규염객전이라는 데 나타난 그 주인공이야말로 바로 연개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규염객은 부여국 사람으로 중국에 와서 태원에 이르러 장수 이정과 교분을 맺고 그의 처 홍불지와는 남매의 의를 맺는데 그 목적은 중국의 제왕이 되는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일찍부터 중국에 갔다는 기록은 많이 있고 또 심지어 중국에 가서 당태종과 만났다는 그 기록까지 그 야사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장수 이정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연개소문을 얘기하다 보면 이정이 나오는데 이정이라는 것은 중국의 당태종이 가장 존경하던 장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정이라는 인물이 당시에 당나라에서는 최고의 장수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정이라는 장수가 바로
단재신채어 선생 얘기는 연개소문의 제자라는 것이죠. 연개소문한테 이런 고구려의 전통 무술을 배우고 병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정은 항상 그 연개소문을 갖다가 사부로서 깍듯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정은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다른 때 같으면 의장이 앞장서서 장수로 출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태종까지 이제 그 얘기를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제지간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부를 치러가는 전쟁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해서 자기는 스스로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야서적인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그 이정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위사공, 이위공 전서라고 하는 병서라고 하는 그 병법서를 쓰게 됩니다. 그 병법서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때까지 전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때까지만 해도 군대 장수가 변방에 출정을 가거나 아니면은 장수가 그 사령관으로 출정을 하게 되면 왕이 항상 그 이의공 병서를 갖다가 그 장수한테 병서를 하사를 할 정도로 고려 때까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은 이제 물론 멸절돼서 알 수 없지만은 그런 것이 이제 연개소문한테 배운 그런 병법이라든가 무술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위공 병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의 그 무술서 그 무술서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무술서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규염객전이나 또 하나의 설화는 갓신동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단재신채어 선생님께서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그 조선 상고사에 소개를 한 것인데 이 갓신동전에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강화도에 가도 이제 연개소문이 옛날에 말 탔던 뭐 치마대니 말을 달렸던 치마대 그 다음에 운물터가 있다고 지금 또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갓신동전에 보면 실제로 구체적인 지역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원주 조금 밑에 내려가면 주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주천 지역에서 어렸을 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갓신동이 왜 거기까지 가게 되었느냐? 사실은 그 갓신동의 아버지가 상당히 그 지위도 있었고 부유했었는데 어렸을 때 갓신동이 이제 노는데 도사가 지나가다가 보고서 저 아이는 어려서 밖에서 키우지 않으면은 명이 짧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다른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이제 거기서 제대로 집안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제 컸다는 얘기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연마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을 가서 장차 고구려의 적이 될 중국을 염탐하는 또 거기서 지형지물이나 그런 것을 숙독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죠. 뭐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또 공교롭게 간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그 당태종의 그 집안으로 이제 머슴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태원입니다. 그 지역이 태원이 산서정 지금 성도인 태원.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가 강연할 때 그 모본왕이 어양이나 상곡을 침몰하고 마지막에 태원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구려로서는 기마민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그런 지역인데 그 태원에 사실 그 무천주 이쪽이 다 이제 태원 그 당태종이나 이런 집안이 다 태원이나 이쪽에 근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내려간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젊었을 때 연개소문이 그 집에 이제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당태종의 그 누이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항상 그 첫째, 둘째 누이들은 그 가마를 탈 때 버선이 더럽혀진다고 갓신동반한테 엎드리라고 해가지고 그 등을 밟고서 이제 그 가마를 타곤 했다는 거죠. 근데 셋째 이름이 이제 영희인데 그 영희는 항상 어떻게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 등을 타고서 저걸 할 수 있느냐, 냉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사랑이 좀 싹 터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까지 했다는 그게 이제 갓신동전에 이제 나오고 거기에서 이미 당태종이 그 앞으로 그 중국을 제패할 것이라는 그것까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런 것이 이제 좀 야사입니다만은 연개소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비도술이라든지 또 뭐 갓신동전, 그다음에 귀염전에서 연개 소문이 일찍부터 중국을 드나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연개 소문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그 당태종이 쳐들어왔을 때도 당태종이 안시성 가지고서 거기서 성 하나 함락하지 못해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거기에서 당태종이 허겁지겁 물러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연개 소문이 군대를 보내 가지고 저쪽 상곡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오늘날 북경 지역으로. 그러니까 배후를 다시 돌아칠까 봐 무서워 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것이 다 이제 연개 소문의 전술이었고 연개 소문이 그만큼 중국의 당나라의 전술이라든가 이걸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연개 소문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제 같은 경우에는 연개 소문이 우리나라 4,000년 역사에서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영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개 소문이 했던 몇 가지 공적을 그 단제 선생이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호족 공화제를 철폐했다. 그 구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는 오부가 따로따로 돼 있어가지고 각자 군대를 가지고 각자 저거 하고 있었는데 그 쿠데타를 연개 소문이 일으키면서 그 이후로는 그 각 부족에 사병을 두지 못하게끔 하고 중앙 통제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게 연개 소문의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은 이제 한동안 장수왕 이후부터 뭐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남쪽만 경영했죠. 서쪽은 신경을 안 썼죠. 그러다가 연개 소문 때 와가지고 연개 소문이 비로소 다시 서쪽으로 경지를 강토를 넓혀갔다 이런 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당태종의 그걸 격파한 것도 바로 연개 소문이 중심이 돼서 있었기 때문에 당태종을 격파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당태종이라고 하면은 중국 역사에서는 아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 당태종을 바로 이제 제압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연개 소문의 그런 의지 또 전술 또 이런 것이 이제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구려의 이제 그런 전통 무술이 그런 것을 이어서 내려왔는데 뭐 그 이후에 그 비도술은 우리 역사에서는 거의 이제 뭐 잊혀져 있던 것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바로 그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거가 그만둔 이유가 옛날에 중국하고 그 북한하고 서로 이제 공산 사회주의 이쪽으로 하면서 사실은 북한에서 그 경극을 못 하게 했다는 거죠. 요청을 해가지고 중공에다가 왜냐하면 항상 지는 장군으로 자기네는 고구려를 뒤를 이은 북한인데 그 연개 소문이 만날 서린기한테 지는 장면을 경극으로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해달라고 해서 50년대부터 이제 57년까지인가 아마 상영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요. 지금도 저는 복장이나 저거는 그대로 이제 전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전통 무술을 통해 가지고 내려온 이런 고구려의 전통 사상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고구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서 곁들여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사실 여기에 대한 그 문헌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다행히 고구려의 벽화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벽화 속에 고구려의 풍속이라든지 일단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하관이라든지 또는 종교 흐름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저희가 우선 요거를 좀 소개를 하죠. 요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구려 벽화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거는 옛날 초창기 거는 전부 회 위에다가 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회가 떨어져서 다 훼손이 됐는데 고구려 후기에 가면 이렇게 돌 위에다가 직접 광물질 안료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고분에 들어가 보면 화려해요. 상당히 불을 비춰보면 아주 그냥 뭐 색채랑 이게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조명이 좀 그래서 한데 어떤 거는 진짜 뭐 천연색으로 아주 상당히 화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구려의 일면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의 그 천하관이라는 것은 고구려인이 중국이 기본적인 사상이 무엇이라고 하죠? 중국은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중국 위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중국이 중하다. 그 나머지 옆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이라고 그랬죠. 북쪽, 뭐 동이, 뭐 서융, 남만 이런 식으로 자기네 영역 밖에는 다 오랑캐라고 한 그런 천하관, 중화 사상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하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천문 달력 그 역서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역서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그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조선조에 보면 우리가 동지사라는 사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신이 뭐냐면 명나라나 청나라에 가서 무엇을 책력을 가서 얻어오는 거예요. 동지사의 역할이. 그 책력이라는 것은 고구려 전통 그 중국의 정통 그 밑에 있는 무속된 그 제후국들이 중국에 있는 책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도 그 책력을 같이 쓴다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제후국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조는 항상 가서 중국에서 책력을 구해다가 그 책력에 맞게끔 1년 스케줄을 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력을 만드는 그 기본이 바로 이제 천문도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것은 이제 지금은 뭐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 평양성 밖에 그 돌에다가 이제 새겨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말하자면 이미 이때 중국이 천하를 중국 나름대로의 천하관을 가지고 중국의 그 천하관을 실현했던 것이 바로 이런 천문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같이 뭐 중국에서 책력을 얻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구려 독자적인 천문과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미 고구려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상당히 발달된 천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천문도를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고구려의 또 천하관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비죠. 자, 이 광개토 대왕이 원래 이걸 비교하려면 여기서 사람을 좀 세워놓아야 비교가 되는데 사람이 한 요 정도 올까요? 이게 6.7m인가 그렇죠 아마 그 광개토 대왕비가.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비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고구려 시조 얘기를 했을 때 나온 것 같이 추모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추모왕은 북부여 출신이면서 천재지자, 천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천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백의 어머니가 하백의 딸이다. 또 수신, 물의 신이었던 하백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자라는 그 자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하지만은 중국만이 아니고 고구려도 독자적으로 그 천자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고조선부터 내려왔던 조선시대 그 고조선부터 내려왔던 소위 천손 사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고조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웅이 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웅녀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이제 했다는 이런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휘에 보면은 자기네 천하관을 고구려의 천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비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조선시대 그 기록에 보면은 요나라 황제비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가서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건물들이 없었으니까 고구려 저 압록강 이쪽 그 한국 땅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큰 비석이 이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대개 이제 거란이나 요나라가 있었으니까 요나라 황제의 비다 이렇게만 그냥 전해져 내려왔고 우리나라 뭐 동국여제 승남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이제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또 조선 후기까지의 그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황제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비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설마 우리 광개토 대왕비라는 것은 몰랐죠. 여러분 알다시피 광개토 대왕비는 1882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그 2년인가 4년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때 일본의 그 첩자였던 일본 중위 사코 중위가 저 집안 지역을 들어갔다가 능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그 광개토 대왕 고구려 비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사코 중위가 저걸 탁본해가지고 그 동경에 있는 참모본부에 보내서 그걸 딱 보니까 여기에 왜라는 기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변조를 해가지고 일본 임나 일본부설이라든지 이걸 하기에 딱 좋다 해가지고 변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이걸 탁본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이끼도 많이 끼고 그 다음에 뭐 가시덤불 이런데 막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탁본을 하기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탁본을 잘 하기 위해 가지고 저거를 뭐 가시덤불이나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긁어내고 또 뭐 불로 이끼를 끄슬려 가지고 떨어뜨리게 하고 해가지고 저게 아주 상당한 훼손을 많이 봐서 지금도 상당히 지금 그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죠. 뭐 한 1780여, 1775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 그 중에서 141개 정도가 아직까지도 판독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 중국, 뭐 북한 이런 데서 서로 이제 그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저렇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비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면으로 이제 다 이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죠. 첫째는 이제 추모왕의 탄생 경위,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천재지자다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그다음에 호태왕, 광개토 대왕이 정복 사업을 어떻게 이제 펼쳤다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둘째 부분은 그 실제로 전투 정복 사업을 어떻게 펼쳤다는 거, 비려를 정벌했고 뭐 외를 정벌하고 뭐 이런 정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도하고 이런 게 나타나 있는 거죠. 사실은 고구려는 저 광개토 대왕비가 없었다고 하면 고구려 실체의 상당수가 밝혀지지 않고 고구려가 저렇게 정복 국가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이 발견됨으로써 뭐 거란을 정벌하고 뭐 그다음에 숙신을 정벌하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개토 대왕의 이제 치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가 들었냐면 그 광개토 대왕의 묘지를 수묘, 그 묘지를 지키는 사람들의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광개토 대왕 그 묘지를 영원히 지켜서 그 멸망하지 않는 고구려라는 그 미래까지도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비문을 그 비석을 수호하면 광개토 대왕 능을 수호하면서 계속 영원히 고구려는 번창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규정을 이제 적어놓습니다. 거기 보면 상세하게 적어놓습니다. 뭐 그 쌀을 얼마나 갖다 바쳐야 되고 또 그 관리하기 위해서 그 옆에 그 농토를 갖다가 어떻게 구입을 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묘지기를 1년에 몇 번을 바꾸고 이런 아주 세세한 것까지 이제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물론 이거 광개토 대왕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세웠죠. 그래서 지금도 그 논란이 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있는 그 집안에 가본 그 장군총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피라미드 형식의 그런 장군총이 있는데 그 장군총의 주인공이 누구냐? 근데 옛날에 뭐 장수왕이다 또는 뭐 광개토 대왕이다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 옆에 있는 그 광개토 대왕 비 옆에 가면 태왕릉이라고 또 허물어진 능이 큰 능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주로 거기에서 이제 호태왕이라는 뭐 명문이 나왔다는 등 해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이제 호태왕의 이제 능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지금 이제 고구려가 스스로 천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이제 고구려 광개토 대왕 비문이죠. 이것은 삼국사기의 기록이 중국의 사설을 인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항상 사대주의적이고 또 고구려가 항상 조공을 중국에 바치고 했던 이런 기록에 벗어나서 고구려인 주체로 한 그런 글인데다가 여기에는 한 번도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는 물론 뭐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인이 주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상과 생각 이런 것을 담은 것이 바로 광개토 대왕 비문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보면 모두루 묘지입니다. 모두루라는 것은 오늘날의 중국의 북부여 지역에 있던 관리인 모두루를 저거 한 묘지인데, 이 묘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광개토 대왕과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에선 하백의 손자이며 일월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과 해의 아들이다. 이거는 뭐 천자라는 같은 의미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에서 나타나는 고구려인의 그런 의식과 그 후대에 있었던 그 모두루 묘지에서 나타나는 그 고구려인의 의식이, 생각이, 사상이 전부 같이 자기네들은 천자의 아들, 또 천손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와 달 시는 실제로 이제 좀 이따 벽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벽화에 오해분 벽화에 아마 그게 다 나타나죠. 자, 이게 이제 해와 달 신이고 해신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런 이걸 형상화해 가지고 해와 달 신을 해신 달신 해 가지고 일월지자, 일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라 이런 것을 이제 저렇게 형상화해 가지고 벽화에도 실제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구려의 천하관이라는 것은 중국의 중화사상과는 별도로 고구려라는 나라는 다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뭐 고구려 그 중원 고구려비, 해방 후에 발견된 중원 고구려비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수천, 하늘을 지킨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고 있죠. 그건 고구려를 하늘의 나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게 곧 천재의 나라라 같은 의미인데, 그다음에 뭐 능비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우리의 신속, 우리의 조공을 바쳐왔다. 그다음에 동부여도 우리의 조공을 바쳐왔다. 이런 기록들을 다 한 것을 보면 고구려가 자신의 인접 있는 국가들은 자기네 천하관 안에 다 모이는 이런 제후국 같은 성격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은 중원 고구려비 같은 경우에도 신라왕을 갖다가 매금이라고 비칭을 쓰죠. 그것은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 안에 신라라든지 백제, 뭐 부여,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복속하고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이것은 중국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 남쪽의 남만, 뭐 북쪽, 동이, 서융 이런 외부의 오랑캐가 다 자기네 중국에 신속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중국의 천하관하고 같은 그런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고구려의 천하관은 중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의 천하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 그때 당시엔 서양이라는 걸 잘 몰랐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중국의 복속하에 있는 것이다. 중국의 보호하에 있는 것이다. 중국의 천하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구려는 그거와 좀 달라가지고 세계에는 여러 개의 천하관이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발달된 거죠. 다른 지역도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 개의 천하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하나가 또 고구려의 천하관이다. 그러니까 고구려 이 지역, 만주 지역이나 한반도 지역에 있는 이 천하관은 고구려가 지배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게 중국의 이제 남북조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몽골 지역에 있던 이런 거하고는 서로 병존책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병존책을 내놓은 것이 바로 이제 고구려의 천하관이 중국의 천하관하고는 다른 거죠. 중국은 무작배기로 자기네가 최고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한 지역에서는 최소한 만주 이 지역에서는 고구려의 천하관을 가지고 고구려에 그걸 복속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감히 너희 나라가 천하관이 다른 고구려를 침범할 수 없다는 이런 강한 자부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 이제 호태왕이라고 하는, 태왕이라는 얘기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태왕이라는 것은 그 킹 오브 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왕중왕 이런 것이 이제 되게 서로 호칭이 달랐던 거죠. 중국에서는 천자 또는 황제라고 이제 했던 것이고, 우리는 호칭이 이제 태왕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중국 북방의 흉노라든지 이쪽 족소 거란 이쪽은 소위 이제 선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우 해가지고 좌현왕, 우현왕을 하고 중앙은 그 왕중왕인 그 선우가 통솔을 하는 이런 체제, 그런 것이 명칭이 다를 뿐이지 중국만 꼭 천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구려도 그런 식으로
태왕이라는 것이 그냥 왕 중의 왕이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신라라든지 뭐 백제라든지 이런 왕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보다 더 뛰어난 우두머리인 왕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하관은 또 재미있는 얘기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태왕 비문에 보면은 그 소위 백잔이라는 기록이 있죠. 백잔이라는 것은 백제를 갖다가 하대해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제가 항상 고구려에 적대해가지고 이제 많이 침범해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속하지 않은 저거는 아예 하대해서 그냥 백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왕망 때 고구려를 갖다가 하구려라고 고구려가 아니고 하구려라고 불렀던 것 같이 자기네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비칭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제 바로 고구려의 천하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천하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구려에 이런 어떤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대표적인 게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불교, 그 다음에 하나는 고구려 말기에 있었던 도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도교는 상당히 늦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나타나는 예컨대 이런 비문에도 여기에 벽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학을 타고 날아가고 뭐 용을 타고 가고 뭐 이런 소위 이제 일종의 신선 이런 사상들은 전부 이제 도교의 꼭 영향이라기보다 그 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의 신선 사상에 근거한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이지 중국의 도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벽화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불교는 우리가 뭐 교과서대로 항상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꼭 시험 문제에 항상 한 번씩 났던 문제죠. 불교의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불교가 들어온 나라는 어디냐, 또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제일 먼저 들어왔던 데가 언제냐, 소수리망 2년 뭐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여러분 아마 나시죠. 소수리망 2년 때 그래서 서기 372년에 처음으로 그 삼국의 불교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순도가 이제 불상을 가지고 고구려에 들어왔다. 물론 순도는 이제 그 중국 저기 인도 쪽 사람 순도 그 이후에 이제 4년 후에 또 아도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도와 아도가 들어와서 고구려의 불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고 이제 하는데 이거 이제 공식적인 얘기고 사실은 그 전에 사실은 어떤 불교나 이런 거 영향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은 이미 그 전에도 그 뭐 승려를 파견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뭐 그 모래가 신라의 일선군에 처음에 가서 그 모래의 집에 숨어 살면서 그 묵호자가 그래서 그때 얘기가 보면 전불 시대,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전파되기 전에 또 불교 시대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 거 보면은 꼭 372년에 그 처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어떤 불교적인 그런 것이 이미 이제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공식적인 문서상에 나타나는 거는 소수리망 2년에 고구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뭐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절을 그래서 짓게 되죠. 뭐 초문서라든지 아불란사라든지 이렇게 짓게 되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정복군주였던 광개토 대왕 때도 10개의 절을 평양에 짓고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불교가 상당히 융성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수림왕이 왜 불교를 받아들였냐, 외래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였냐, 여기는 이제 뭐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왕조 시대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가의 사상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트러져 있는 이런 사상 체계를 하나로 집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등 종교 이런 것을 이제 그 국왕들이 선호를 하는 겁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중국은 대개 이원 체제로 돼 있다고 그랬죠. 왕이 있고 그 위에 그 오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체제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 얘기되는. 실제로 보면 기록에 보니까 중국의 오부 중에 하나인 연너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종묘를 세우고 영성과 사직을 따로 제사를 지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부가 다 다른 자기 또 나름대로의 조상신을 또 섬기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가 통일이 안 되니까 바로 불교를 통해 가지고 사상을 통일하는 그 목적이 우선은 제일 큰 것이죠. 그래서 그 불교를 소수림왕이 받아들인 것. 소수림왕이 왜 또 받아들였냐 하면은 소수림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고국원왕이죠. 고국원왕이 백제 그 근초고왕한테 그 침략에 의해서 죽게 되죠. 화살을 맞고 죽게 되죠. 그래서 국왕이 죽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 어지러웠던 왕이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죽고 또 뭐 사상 체계도 흔들리고 할 때 바로 그 소스리왕이 그 국내 그런 단합, 단결, 통일 이런 걸 위해서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또 뭐 그렇게 순도나 아도가 들어오자 바로 또 이제 절을 지어가지고 주지로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사상 통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비단 우리가 이제 교과서 쪽으로는 통일신라 시대 뭐 호국불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호국불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이제 호국불교가 고구려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 고국양왕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불교를 믿어서 복을 구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구복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호국불교라는 의미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내려오는 것이 이제 도교입니다. 사실 이게 고구려 후기가 되게 되면 도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상당히 천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고구려 당나라 수군이 들어올 때 고구려 성을 비워놓고 거기에 고구려 군사들이 빈절에 숨어 있었다고 했죠. 고구려 평양시에도 빈절이 있을 정도로 이미 그때가 되면 고구려의 불교가 상당히 쇠퇴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데 자 이런 사상을 뚫고서 이제 도교가 수입이 됩니다. 대개 도교는 뭐 이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영계소문 즈음 영유왕 때부터 뭐 이렇게 들어왔다고 이제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영계소문도 도교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왕한테 진언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이나 늦천제 말씀드린 대로 이 도교 이전에 우리의 전통의 신선 사상이 있었고 그것이 뭐 조의선인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우리의 사상 하에서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도교적인 이런 거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신선 사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벽화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신선도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 신선이 나타나는 것은 이건 도교적인 이야기라고 보기는 없죠. 왜냐하면 도교는 아까 얘기 영계소문 때라고 하면 벌써 고구려가 다 망해갈 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들어온 것이 이제 고구려의 뭐 벽화로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 전에 이미 전통적인 이런 신선 사상을 가지고서 벽화에 고구려 사람이 그려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 학을 타고 다니거나 무슨 뭐 용을 타고 다니거나 그다음에 또 신선도를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오회분에 보면은 뭐 용을 타고 사람들이 다니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선도를 좀 보면은 자 여기에도 이제 그 신선 사상 뭐 삼조고도 물론 뭐 있고 뭐 신선이 생황을 홀면서 이런 그림 그다음에 뭐 무용청 벽화에 보면 아주 이걸 종합적으로 뭐 연꽃을 그렸다고 해가지고 뭐 꼭 뭐 불교적인 색채니까 불교하고 어떤 정통 그 우리 신선 사상하고 상당히 결합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되게 이제 이런 고운 벽화에서 또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선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도교를 볼 수가 있지만은 그 고구려에서는 도교가 중국에서만큼 그렇게 발달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말기에 잠깐 도교가 들어왔다가 얼마 안 돼서 결국은 도교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국 이런 지금 현재 전통적인 무술 또 전통적인 이런 사상을 볼 때 중국의 도교의 영향이라고 해서 도교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적인 신선 사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최치원이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유불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유불의 선을 얘기했죠. 그 선이라는 것은 그 중국의 도가 사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선교 사상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그 종교였던 그 도교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이제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이제 종교가 그렇고 고구려의 이제 풍속이 어떠냐, 여러 가지 풍속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기록은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구려의 대릴사위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 흔히 역사책에서 배우고 대릴사위제 이렇게 딱 얘기하죠. 대릴사위제고 하고 서옥을 지어가지고 신랑 그 집을 따로 지어주었다, 이렇게 대릴사위제라고 하는데, 대릴사위라는 건 뭡니까? 그 남자가 처갓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되게 얹혀 사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 속담에도 뭐 겉벌이 서말이면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처가살이 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 뭐 요즘은 이제 풍속이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그럼 과연 고구려가 남자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처가살이를 한 것이냐?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은 그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한 후에야 신랑의 집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장성한 다음이라는 게 언제 때까지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10년 이상은 그 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재미있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러 가서 사는 사람이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돈과 패백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그 남자한테 받은 돈과 패백을 뭐 쌓아두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언제 줄지 모르고 쌓아두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대릴사위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좀 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분석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대릴사위제는 일종의 매매혼의 유습이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매매혼이라는 게 뭡니까? 매매혼이라는 건 옛날에는 그때 그 사상 체계에서는 그 혼인 풍습 중에 그 매매혼은 그 여자를 일종의 상품으로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여자를 산다는 입장에서 취해서 그 돈을 갖다 주고, 그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10년이고 있으면서 그 집의 농사일 모든 것을 도와주면서 몸으로 그야말로 때우는, 이러한 것이 이제 대릴사위 제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대릴사위라는 것이 단순한 처가살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결혼할 때까지 뭐 대체적으로 뭐 둘이나 뭐 아이가 이제 장성할 때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런 매매혼의 일종이긴 하지만 또 부여하고는 또 다릅니다. 부여는 여성을 상당히 억압을 했어요. 부여 같은 데서는 여자가 투기를 하면은 바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못 하고, 그러니까 여자를, 부여나 이런 유목민족들은 여자를 하나의 상품, 좀 옛날 얘기지만 이제 사람 취급을 이제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여겼다는 그런 의미인데, 부여에서는 뭐 그런 식이었는데 고구려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고구려 이제 중국 사람이 기록한 거 보면 고구려 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하고 어울려서 춤과 뭐 노래 부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한국 이쪽에 이제 고구려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 춤과 가무를 좋아한다, 이게 뭐 어디든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거기에 같이 남녀가 어울려서 그 놀았다는 것이죠. 밤늦도록 놀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꼭 중국 사람이 단서로 붙이는 것은, 그래서 여자들이 상당히 방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말을 맺습니다. 근데 그 중국적인 입장하고는 다르죠. 중국에서는 뭐 여자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데, 그런 거 보면 상당히 고구려는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남녀 차별이 오히려 그렇게 심하지 않고 개방적이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고구려에서 이게 대릴사위제라는 것이 뭐 경제 능력이 없는 남편이 뭐 처가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단순한 대릴사위라는 거하고는 조금 이야기를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혼적인 이게 대릴사위제는 고구려 후기에 가면 이게 없어집니다. 초기에 요거 그 대릴사위제로 들어가서 이제 패백을 주고서 살았다는 것은 대개 3세기 중국 삼국지에 나타난 기록이고요.
그 후에 7세기 때 나왔던 주소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는 거꾸로가 됩니다. 그때 주소에 보면은 혼인에는 대체로 재물이나 패백이 없어 만일 재물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계집종으로 팔아먹었다. 딸을 계집종으로 팔아먹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전혀 초기에 그거하고는 다른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적인 대리사위제라고 보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매매혼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차츰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의 사서에 또는 뭐 우리 전통적인 사서에 나와 있는 어떤 또 일본 사람이 기록하고 일본 사람이 또 뭐 논문에 해놨던 것을 뭐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 매매혼이었다, 뭐 대리사위제가 전통적인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걸 하려면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 역사를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책에 쓰여져 있는 게 모든 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거의 조선 뭐 초반 조선 한 중종 때나 이때 돼서 찍어낸 겁니다. 사실 그때 김부식이 만들고 뭐 또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 이러이 만든 그 초반본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후대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변조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는 거의 안 알려져 있다가 최남선이 일본에 가서 삼국유사를 보고서 그거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전파를 해가지고 이제 유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죠. 조선조에는 유사가 물론 책은 없지 않았지만 일부 특수계층에서만 그 볼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서에 나타나는 것이 항상 그 100%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초두에 얘기했지만 교과서에 나타나는 것이 항상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차 이제 변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중국 사서에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본다고 하면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구려의 풍습 중에 형사취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형이 죽으면은 그 형의 부인, 형수를 갖다가 아내로 취하는 이것이 이제 형사취수제인데 그 형사취수제를 얘기할 때 예를 드는 것이 항상 그 산산왕 얘기를 많이 듭니다. 고국 천황이 이제 제위 19년 만에 죽는데 갑자기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왕후였던 우씨와 고국 천황 사이에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보통 아들이 없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항상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죠. 어디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누가 이제 왕이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왕이 갑자기 이제 죽게 되니까 거기에서 왕후 우씨가 자기의 어떤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왕의 동생인 발기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발기 집을 찾아가서 한밤중에 찾아가서 그런 뜻을 비치죠. 이제 왕위를 네가 하면 왕위를 앞으로 계승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고국 천황이 죽은 줄 모르니까 어떻게 왕이 살아 있는데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여인이 어떻게 한밤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가 예절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근엄하게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후 씨가 거기서 이제 그 또 다른 동생 집으로 이제 찾아를 갑니다. 그래서 동생 연우의 집을 찾아갔더니 연우는 이미 한밤중에 왕후가 왔을 때는 무슨 필히 곡절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예를 갖춰서 맞아들이고 음식까지 대접을 하고 그래서 왕후 씨는 여기에서 다음 차례 왕은 연우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점찍어서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 날 대신들한테 발표를 하죠. 왕이 죽었는데 그 유언으로 연우에게 왕위를 주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가짜 그 유언을 한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그 왕이 이제 산산왕이 됩니다. 산산왕이 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산산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형수를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내려가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형사 취수제가 고구려의 뭐 전통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뭐 고구려가
형사 취수제를 했다는 것은 볼 수 없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 왕후 우씨는 좀 특수한 상황이죠. 그 왕을 만들고 거기에 그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공로로 의해서 이제 그런 부인이 다시 왕후가 다시 될 수 있는 거였지. 그게 당시에 고구려 풍속이 그냥 형이 죽으면 형수가 또 부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편적인 여기하고 결부되면 안 되는데 우리 역사 교과서는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사 취수제가 고구려의 전통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런 산산왕의 예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강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런 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왕 발기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번 차례 들어보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밑에 동생 연우가 왕이 되었으니까 반기를 들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제 그 싸우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 중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요동태수한테 가가지고 군사를 빌려주면 내가 나라를 되찾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를 실제로 빌려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의 군사를 그 요동태수 이제 공손도를 불러가지고 이제 오는데 자 여기에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패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어떻게 왕위를 순서대로 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어떤 남의 군사를 와서 자기네 나라를 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자결을 하게 되면서 그 사연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이 형사 취수제는 흉노나 이런 유목민족한테 일방적으로 좀 있던 형태예요. 사실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목민족이나 이런 데들은 여자들이 혼자서 가축을 다루고 뭐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목민족에서는 여자들이 혼자 된다는 것이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항상 그 집안에서 다시 걷어들입니다. 그 여자들 걷어들이는 건 두 가지죠. 그래서 걷어들이고 또 그 여자의 노동력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목민족들은 대개 그 형사 취수제가 어느 정도 흉노 같은 경우에는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거를 고구려가 같이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그 왕우 씨가 죽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정절을 더럽혀 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그 고국 천왕의 무덤으로 자기는 가지 못한다. 여기서 벌써 정절을 자기가 더럽혔다는 것은 그게 보편적 형사 취수제가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 상산왕 옆에 묻히죠. 또 꿈에 점쟁이한테 나타나가지고 고국 천왕이 저기 우씨가 죽었는데 나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우씨 부인 있는 거 안 보게 해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고국 천왕의 묘소에서 그 우씨 부인의 묘소가 보이지 않게 했다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고국 원왕도 마찬가지죠. 정절을 더럽혔다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당연히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가 고구려에 있지 오려 않았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이 그 형사 취수제라든지 또는 뭐 그다음에 그 대릴사위제 이게 보편적으로 중국 그 사회 고구려 사회에 열려 있는 것 같이 이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건 후대 최근에 이제 현재 고구려 복식이고요. 여기에 보면 그 쌍용총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쌍용총 예 그리고 요거 이제 고구려의 이제 수레 이미 고구려는 유목민족이고 했지만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레로 해가지고 이미 이 시기에 수레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고려 시대나 뭐 조선 시대는 거의 수레를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얘기가 이제 수레를 이용하기엔 길을 넓혀야 되는 길을 넓히면 북방 민족이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지도도 안 만들고 길도 넓히질 않아가지고 이런 수레를 사용하지 거의 발달이 안 됐는데 조선 시대 같은 경우 오히려 고구려 시대는 이 수레들을 많이 쓰였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수레들이 고구려에는 쓰였습니다. 그래서 귀명만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그 많은 수레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을 책으로 썼을 정도로 고구려의 수레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용청, 예, 이런 건 이제 그 당시에 풍속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 씨름하는 것도 있고 서로 겨루기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풍속, 그다음에 옷의 모양, 그다음에 이제 쌍용청 벽화 같은 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옷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쌍용청 벽화를 좀 볼까요? 예. 요새로 치면 땡땡이 가라라고 하는 이게 전통적인 쌍용청 이렇게 저렇게 점박이 옷을 이렇게 많이 입고 그다음에 여기 가문을 즐기는 고구려인들 그래서 이런 고구려의 풍속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유독 이제 풍속에서 지금 살펴본 것은 바로 요동 그 형사취수제 뭐 대일사유제 이거 가지고 뭐 시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건 상당히 근거가 희박한 걸 가지고서 이제 마치 고구려의 풍속이 그렇게 되어 왔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음주 가문은 뭐 고구려의 전통적이고 또 그다음에 남녀가 어울려서 같이 놀고 뭐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구려 사람들이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낙천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고구려의 이제 사상과 풍속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개소문의 비도술이라든가 전통무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종교, 또 천하관, 고구려 사람이 어떤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또 이제 고구려 사람들의 풍속 중에서 또 이게 잘못 알려진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하나하나를 다 이제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테마를